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에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아예 북핵을 쫙 정리하는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요. 북한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북핵 능력, 지금 만약에 북핵이 서울에 떨어진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오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핵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네, 이런 부분을 군사 전문가, 네, 최고의 전문가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녔고 네, 합참 차장을 지내신 네, 신원식 네, 장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백골 부대, 그죠? 네. 백골 부대 우리 사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장병들이 많이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제 탈북 권유에서 좀 하나 더 나갔죠? 뭡니까? 탈북, 어떻게 보면 이제 탈북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정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갑자기 찾아온 먼저 온 통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죠? 네. 자, 북한의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 뭔가 이제 굉장히 유도하는 듯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제가 보러 현직에는 없지만은 뭐 직전까지 군 고위 간부를 한 사람으로서 네. 이것이 뭐 북한의 어떤 레짐 체인지에 정부가 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고 또 그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말씀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단지 그와 관련된 네. 일반적인 이야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탈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한 거는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인도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자 이런 거고, 단지 이거와 별개로 북한의 대량 탈북 사태가 지난번 동독 경우처럼 이게 통일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통일로 가는 길이 세 길이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이 세 길이 있다. 네. 네. 첫 번째. 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89년도 9월 달에 네. 노태우 대통령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이런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하나의 방문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아주 가장 구체적이고 네. 큰 방향을 제시한 거군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네.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네.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안 되고 있죠. 그것을 지향을 하되 우발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6.25처럼 다시 불법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네. 우리가 우리 국토를 지키고 나아가서 통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연합작전계획 5027이고 이것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정부 계획이 충무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케이스가 뭐냐면 91년도 소련방 해체되고 89년도 독일 통일될 때처럼 과거의 사회주의 정권이 뭐 우리하고 미국하고 전쟁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모순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네네. 그 외에도 또 독재 정권들, 예를 들면 리비아라든지 튀니지라든지 제스민 혁명. 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재 정권들이 자체 모순에 의해서 붕괴됐습니다. 네. 북한도 되게 그렇게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불안정 사태가 네. 한반도 안보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안보상을 잘 관리하고 나아가서
통일까지. 한반도를 영원히 안정을 만들기 위한 길은 유일한 길은 북핵도 제거하고 네. 통일이 답이거든요. 네. 통일을 하면 세 가지 방안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붕괴나 급변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 독일처럼 대량 탈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아직 대량 탈북이 이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이러한 탈북들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와 우리 통일의 길을 할 수 있는 어떤 코스에 단초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잠깐 여기서 예. 지금 중국이요. 대량 탈북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계속 그냥 북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바다하고 아예 휴전선을 통해서 대량 탈북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워낙 그렇지 침해되기 않습니까? 쉽지 않고 꼴 부대가 있어서 안 되죠. 아니 나머지 부대들도 다 힘을 그렇습니까? 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해상 수단의 도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그것도 있어서 안 되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은 제일 쉽죠. 중국이 지금은 막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이제 유엔에서 인권 차원에서 이번에 로버트 킹 인권 대사가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서맨스 파워 유엔 대사도 왔고요. 이 탈북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래서 탈북은 우리가 이것은 뭐 남북 통일을 떠나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네. 이것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목숨 걸고 나왔는데 중국이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네. 중국이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 협력에서 중국 가장 현실적인 것은 중국 동북 삼성에 네. 정착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만약 그게 신호가 들어가면 제가 봐서 북한은 빠르게 붕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금 워딩이 이 정도 됐다면 빨리 중국과의 그 어떤 탈북민에 대한 정착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통일론에 대해서. 통일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꼭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네. 전쟁이 나서 통일되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물론이거니와 네. 아무리 통일의 과정이 평화롭더라도 통일의 완성은 총구로부터 나옵니다. 군사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받아 적어야 되네. 예. 통일의 완성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총구에서 나온다. 마지막 아무리 극단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호 화해를 해서 뭐 교류를 하고 협조를 하더라도 그 완성은 군사력으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면 마치 군비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갈수록 더 철저하게 군사 대입 태세를 갖추고 군사력을 확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해 협력으로 해서 우리가 최상의 아름다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맨 마지막은 총구에서 결정이 된다. 그다음에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배경은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북한도 거기 따라온다. 이거 뭐 옛날에 우리가 임진왜란 130년 전에 일본이 전국시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오다 노부나가 결국은 천하 통일을 했는데 네. 오다 노부나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천하포무. 천하는 무로덮는다. 천하는 무로덮는다. 무로가 뭡니까? 무, 경상도 사투리라서 잘 안 들려. 무? 군사력. 군사력. 무. 싸울 무자. 네네. 천하는 무로 덮는다. 예, 천하포무란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물론 거기는 전국 그 내전을 통해서 됐지만 내전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군사력이다. 그다음에 모 대통령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창간자면 출정권. 정권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저는 창간자면 출통일. 통일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이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강력한 군사력, 철저한 군사의 대사가 우리가 평화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다. 평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그게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방비도 늘려야죠. 지난번에 와서 국방비 얘기 막 하셨을 때 그때 시청률이 좀 떨어졌는데 하여튼 국방비 아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돼서. 자, 김정은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그죠? 한 잔 먹고 야 눌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서울에만 핵이 터트려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즉시 공격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될 확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행히도 그럴 우리 한미연합 방위태세나 여러 가지 볼 때 억제와 탈북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은 거의 네.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단호히 응징을 해야죠. 단호히 응징을 해야죠. 핵으로. 네. 확장 억제의 기본이 무슨 핵으로? 미국 핵으로요? 미국 핵이죠. 네. 확장 억제와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 최대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전시에 네. 억제를 하다가 억제가 실패돼서 많이 사용한다면 우리의 그 이상 사용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 미군이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저랑 이야기할 때는 여기 떨어졌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쏘지 마세요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그게 진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억제라고 하는 이론의 기본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will, 의지. 윌 의지. 예. 네. 그다음에 capability, 능력. 능력, capability. 예. 그다음에 내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상대방이 믿어줘야 됩니다. credibility. credibility. 예, credibility. 세 가지가 이제 통상 국제 정책 억제의 기본인데요. 네. 저는 북한이 핵 폐기도 안 하고 저렇게 계속하는 것은 한미가 어차피 한미 연합 작전이니까 한미 동맹이니까 네. 한미 능력 면에서는 김정일도 믿을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네. 그런데 의지 면에서 미국은 몰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지를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나만의 의지, 국민들의 의지, 정치권의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몇천 번, 6.25 이후에 몇천 번의 도발을 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된 응징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도 책임 있죠, 장군님도. 예, 책임집니다. 책임 그죠? 있다고 책임 생각합니다. 있죠. 예, 왜 안 했습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죠. 예. 장관을 못 하셨으니까 그러죠. 그때 장관이었으면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응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환경도 있고 정치 환경도 있고 복잡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답답하죠. 군인들의 책임은 다 아니지만은 군인들이 상당 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고 저도 고위 장성을 지낸 사람으로서 네. 그런 면에서 북한한테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는 시그널링을 준 거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예, 막 속상하죠, 막. 그만하시죠 이제. 네, 그만할까요? 네. 하여튼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북한의 믿음, 쟤네도 건들면 안 된다. 굉장히 우리를 보복할 수 있다. 그런 신뢰라기보다는 그런 믿음을 신뢰입니다. 갖도록 해야, 그런 신뢰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핵을 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사드 배치 반대니 사드 배치 창성이니 정치권도 좀 똘똘 뭉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하실 게 없습니까? 저는 사드 배치가 철저하게 군사적 전문성에 관련된 영역이 정치적 쟁점화되는 우리 사회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보라는 관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이데올로기 미국이나 구소련의 안보가 차이가 있습니까? 나라 지키는 것이. 없죠. 여기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견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인데 이게 정치 쟁점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 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우리의 북한 제재, 유엔의 북한 제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이란처럼 못하냐? 예? 그죠? 네. 그 이스라엘이 이란 하듯이, 그죠? 예. 이스라엘의 유대교민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직을 다 차지하니까 이란 제재에 있어서는 확실히 하는데 우리는 한쪽 주머니로 들어오고 한쪽 주머니로 나가는, 못하게 하는, 뭐 일로 가면 일로 갈 수 있고 북한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유엔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일면 톱 신문 기사 뉴스에 이거 이란 제재 도입한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기사가 쫙 됐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2주 전에 그때 출연하셔가지고. 예, 예.
자, 지금은 이제 이란 제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마음에 안 들죠, 아직도. 아니 예. 이란식 제재가 예. 그 방향이 이번에 이제 미 대사가 왔지만은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게 아마 대개 그런 이야기일 텐데 이제 논의의 시작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이란 제재 아직 안 됐죠. 그럼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지금 굉장히 막 썼는데 내가 그거 보고 흥분했는데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떤 정부가 들었더라도 네. 미국은 대개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차관이나 차관보인데 네. 여기까지 세팅이 되려고 그러면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향후 1년 동안 구체적인 미국이 정책을 내놓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제재. 오바마 행정부가 나가기 전에 뭔가 좀 해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우선 북핵 비핵화를 네. 북핵 폐기를 미국 대외 정책의 탑 프라이오리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1 과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됩니까? 사실은 레토릭은 되는데 실제 행동 보면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제1에 만들고 미국이 움직이면 중국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원의원, 하원의원 좀 이렇게 동원도 하고. 네, LA. 그럼요. 우리 정부도 정부대로 노력하지만은 각종 한미 친선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이제는 전사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서 오바마 정부가 나가기 전까지 세컨드리 보이콧이나 이란 제재에 대해서 최소한 유엔 발의를 할 준비를 하고 네. 다음 정부의 주요 지지자들이 세팅이 되기 전이라도 이것이 유엔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지난 사반세기의 적절한 시점에서 북한과 중국에 분명하게 통보하고 실천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어요. 송민수 외교부 장관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장군님 이야기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북한의 결의, 의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윌이 발음이 안 좋았어요. 예, 윌이 약했다. 북핵 비핵화에 대해서는. 그죠? 네. 이거를 정책의 탑으로 가야 된다. 탑 10으로 가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91년도에 소연방이 해체되고 네. 클린턴 정부는 이 사회주의 정권들을 이제 자본주의로 돌아왔으니까 시장 경제로 소프트 랜딩 시키는 게 외교적인 목표 1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핵이 문제로 생기니까 94년도에 제1의 과업을 하고 영변을 타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말렸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들은 중동 문제. 이 문제로 2차에 걸쳐서 중동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걸프전 연안에 그 호르무즈 호흡의 안정적인 서방의 젖줄에 해당되는 네. 유가, 오일의 안정적인 공급에 모든 대외 정책이 1번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이후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힘이 좀 빠진 상태는 그죠? 그렇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탑10 정책으로 그죠? 네. 거기서 우리가 끝까지 말리니까 거기서 얘네들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우선 중동이 급하니까 네, 중동 중동 쪽으로 빠지면서. 방향을 틀면서 네. 이걸 다시 북핵 제거를 미국이 제1의 과업으로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1의 과오가 안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거꾸로 안 얘기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 레토릭만큼 네. 행동이 못 따르고 네,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미국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고요. 북한이 우리가 핵 동결하겠다 아니면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 이러면서 북한이 미국하고 무언가 잘하면 거의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북한하고의 협상할 때 굉장히 이제 을 입장에 서게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또 우려하고 있죠, 장군님이.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고요.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우려가 있냐고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미국하고 협의만 잘 되면 암묵적 핵보유 지위만 보장받으면 자기들이 적화통일까지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무슨 카드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노력하겠느냐. 지금은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뭐 수치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대략적으로 플루토늄이나 네. 농축 우라늄 낭으로 볼 때 최소 10기에서 네. 한 60기 사이 중간값으로 치면 30기 정도의 핵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는 거로 북한이 봅니다. 핵무기 30개는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탄두죠. 네, 핵탄두.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의 네, 운반체를 알고 결합하는 있습니다. 거예요. 그러나 핵탄두 싣고 비행기다 싣고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뭐. 비행기는 북한 비행기는 넘어오지 못하고요. 미사일이 실겠죠. 네. 아니, 뭐 하나라도 넘어오면은 뭐 여기다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근데 뭐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미사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못하러 신뢰성 없는 비행기를 쓰겠습니까? 어쨌든 네. 그리고 대략 한 2020년경 되면 왜냐하면 얘네들이 플루토늄을 1년에 한 6kg을 생산하고 HU를 40에서 80kg를 생산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2020년경쯤 되면 20발에서 100발, 중간값으로 치면 한 60발 정도 지금보다 배가 늘어납니다. 자, 2020년이 먼 것 같지만 4년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3년 정부에- 후입니다. 3년 후. 다음 정부의 초중반쯤 되겠죠. 네, 그때는 한 100개까지 가질 수 있다. 핵탄두를. 네. 그러니까 60개까지. 평균은 한 60개. 그럼 이제 60개 평균.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은 일단 그걸 분산 배치 놓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을 해서 타격을 하더라도 완전 제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 북한에 그냥 곳곳에 그냥 60곳에 그냥 예? 그러니까요. 곳곳에 이렇게 해놓는다 이 말이죠. 그걸 또 그러면 한 곳을 타격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다음에 그게 지하 언닉돼 있는데 솔직히 어디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 누가 그 계획을 들고 인적 정보가 와서 망명을 해서 갖다 주지 않는 이상 안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면 군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면 협상을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보상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사실 이 핵무기를 보상을 통해서 해체한 적이 있어요. 91년도 소련방이 해체되자 미국에서는 소련방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나 뭐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해외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91년도 미 의회에서 넌루가 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예산으로 핵물질을 해체하는 대신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93년부터 2014년까지 24억 달러를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런 나라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뭐 안보에 큰 연관성이 없는데 북한은 핵 자체가 생명의 생명줄이거든요. 네. 핵에 대한 인센티브, 핵에 대한 생각이 훨씬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그 많은 핵 장비, 시설, 무기, 물질,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돈을 내놔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핵 개발하느라고 전개 개발을 대한시에서 소위 그 기회 비용을 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핵 폐기를 협상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보상 비용이 나오고 그 보상 비용을 줘도 또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제대로 지킬지는 모릅니다. 지킬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내려주세요. 그러면 북한은 결국은 핵 폐기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걸 미국이 인식을 시켰어. 아까 말씀하신 핵 동결이나 핵 감축이나 그다음에 비확산을 카드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되면 네.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핵무기는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건 좋은데 밖에 유출시키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의 문제가 됩니다. 네. 다른 나라가 거기에서 관심이 멀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혼자 막아야 된다는 가장 불리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네. 그 부분 계속해서 투비 컨티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다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 알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뭐 2개밖에 못.